중국이 얼마나 무식한 세월을 보냈는지. 그리고 이제 장춘 가는 기차를 탔는데 또 놀랬어. 사람들이 비닐을 봉지에다가 닭을 뭐 삶은 건지 튀긴 건지 했는데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쪼개갖고 먹는 게 아니라 생 한 마리를 그냥 뜯어 먹는 거야. 너무 자연스럽게. 근데 더 놀라는 건 손톱에 때가 확 떠있어. 안 씻는 거지. 안 씻는 거지. 정말로 안 씻는 민족이 중국 민족이에요. 난 오늘도 아침에 평창에 목욕탕에 갔다 와서 정결례를 하고 왔는데 하루에 한 번은 씻는데 중국 애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씻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도. 참. 근데 안 씻는 이유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있더라고. 뭔가 이 상하수 시설이 잘 돼 있어야지 씻지 그런 시설 자체가 없는데. 그래갖고 우리 저기 신부님이 그 수영장에 가니까 거기 가면 때가 막 둥둥 떠 있다는 거기 1시간씩이면 물 뿌르니까 이러면서 수영하고 막 이러면서 보인데 때 미는 게. 누가 공자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짝퉁으로 못 만드는 게 없네. 모든 걸 약 딱 1% 부족한데도 다 만들어내. 근데 문제는 이 짝퉁 때문에 소신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물건을 만들던 장인들이 전 세계에서 사라져가는 시기이기도 해요. 각국의 나름대로 기술을 가지고 신발 만드는 사람, 옷 만드는 사람, 가죽 옷 만드는 사람, 뭐 시계 만드는 사람 다 했는데 너무너무 싸게 짝퉁이 들어오니까 견디질 못하고 전 세계 장인들을 싹 죽여버리는 거야. 이건 내가 나중에 한번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요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왜냐하면은 가격 경쟁력에서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저렇게 비윤리적이고 아주 저급한 문화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문화 대혁명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거를 자기네들의 문제점을 알아야 되는데 저 문제점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중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따라가려면 100년은 더 쫓아가야 돼요. 100년은. 우리나라 따라오려면 50년은 더 따라와야 되고.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거는 100년이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지금 윤리교육을 하려고 해도 윤리교육이 안 돼. 왜냐하면 소황제를 들어봤죠? 왜냐하면은 인간이 너무 많으니까 한 명만 낳게 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엄마, 아빠, 애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하나 30년 동안 그걸 낳았으니까. 얘 위에 6명이 얘한테 벌벌벌벌 떠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20, 30대 애들이 예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 애들이 한국에 와갖고 여행을 하고 나면은 자기 필요한 물건 다 사면은 중국에서 입고 온 건 다 버리고 가. 호텔에다 다 두고 가. 가방도 두고 가고 다 두고 가. 새 거 갖고 가는 거죠. 참 그런 걸 보면은 기가 막히죠. 제가 1997년 20년 전 이야기예요. 내 멘토 신부 이용삼 요셉 신부가 중국 선교사로 나갔을 때 처음 제가 중국에 발을 디뎠어요. 장춘에 선교사로 나갔을 때 신부님 보러 북경하고 장춘을 갔어요. 북경에 딱 갔는데 천안문 광장에 딱 섰는데 정말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 광장이 너무 넓어서. 그 넓은 광장에 1989년 1989년에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요. 그 넓은 광장에 탱크를 다 문마다 다 막고 거기에 있는 대학생들 싹 쓸어버린 거 아니에요. 등소평이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은 사람 죽는 거를 아무렇게 생각지도 않아. 싹 쓸어버리죠. 어쨌거나 하여튼 그 넓은 광장에 그 학생들이 다 죽었다는 걸 생각을 하니까 막 정말로 끔찍하기도 하고. 근데 자금성을 딱 들어가 보니까 이건 눈알이 튀어나오는 눈알이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화려하니까. 그래서 중국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며칠을 생활하고 자금성 구경하다 너무 오줌이 마려웠고 공동 화장실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전부 다 남자고 여자고 쳐다보는 거 나를 근데 뭐 나만이 아니라 줄 서는 사람이 뒤에 뭐 20명, 30명 아예 문짝이 없어. 그냥 어떤 화장실은 그냥 다 엉덩이 까고 다 앉아서 그냥 일을 보는 거야. 그리고 거기 이렇게 쭉 물이 흘러내려가. 똥 싸면 쫙 흘러내려가. 문짝이 없는 그 대단한 자금성을 만들어 놓고 화장실에 문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관광객들이 하도 막 난리를 치고 뭐 막 화장실로 가리고 막 옷으로 가리고 선글라스로 가리고 이러니까 중국에서 문짝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금방 다 부셔졌대. 왜냐하면 기다리는 사람은 많은데 들어가면 잘 안 나오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걸 못 견디거든. 안 나오는 걸. 지금 급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문짝을 발로 차고 뜯어내는 거야. 빨리 나오라고. 이게 중국 사람들의 또 한 면이에요. 이게 사람이 많으면요 무식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거칠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거칠고 무식한 건 내 좀 이따 또 얘기를 할게요. 중국이 얼마나 무식한 세월을 보냈는지. 그리고 이제 장춘 가는 기차를 탔는데 또 놀랬어. 사람들이 비닐을 봉지에다가 닭을 뭐 삶은 건지 튀긴 건지 했는데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쪼개갖고 먹는 게 아니라 생 한 마리를 그냥 뜯어 먹는 거야. 너무 자연스럽게. 근데 더 놀라는 건 손톱에 때가 확 떠 있어. 안 씻는 거지. 안 씻는 거지. 정말로 안 씻는 민족이 중국 민족이에요. 난 오늘도 아침에 평창에 목욕탕에 갔다 와서 정결례를 하고 왔는데 하루에 한 번은 씻는데 중국 애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씻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도. 참. 근데 안 씻는 이유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있더라고. 뭔가 이 상하수 시설이 잘 돼 있어야지 씻지 그런 시설 자체가 없는데. 그래갖고 우리 저기 신부님이 그 수영장에 가니까 거기 가면 때가 막 둥둥 떠 있다는 거기 1시간씩이면 물 뿌르니까 이러면서 수영하고 막 이러면서 보이는데 때 미는 게. 누가 공자의 나라라고 그래요. 한 발자국 중국 문화 사회에 더 들어가 보니까 이건 뭐지? 내가 생각했던 중국하고 너무나 다른 중국인 거예요. 인간이 많은 곳에는 극단적인 인간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구나. 밤 시장을 나가보니까 개구리 다리 꼬치 파는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똑같은 기름을 오래 튀겼는지 기름이 새카매. 그리고 사고파고 그것도 막 좋다고 뜯어 먹어. 근데 저는 폐식용유로 비누를 만들어갖고 기름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이게 한 번 닭 튀긴 건지 2번 닭 튀긴 건지 100번 튀긴 건지 보면 알아. 그 산화도에 따라서. 근데 내가 보니까 거의 처음 튀기고부터 한 번도 안 가는 것 같아, 기름을. 야, 이거 그때 막 중국이 개방을 하고, 뭐, 흑묘니, 뭐, 검은 진이, 뭐, 하얀 진이 쥐만 잡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갖고 막 핑퐁 외교가 시작되고, 막 그런 게 막 진행이 돼갖고, 막 경제적으로 오픈을 막 하고 발전을 할 때였거든요. 중국은 20년 전부터 전 세계로 물건을 만들어 판 세계 공장으로 태어나던 시기죠. 세계 모든 생필품을 다 만들어 팔기 시작하면서 중국 제품이 없으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은 전 세계에서 중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죽은 김순겸 요한신부 외방선교인데 파푸아 뉴기니 내가 만나러 갔어요. 그거는 2004년, 2003년경에 만나러 갔는데 그 김순겸 신부가 그 한국에서 그 멀리까지 또 친구라고 찾아왔다고 그 랍스타 저 새우를 바다에서 잡아갖고
이제 해준다고 원주민한테 랍스타 좀 몇 마리 잡아오라 그러니까 신부님 뭐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자기 꼭 소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청바지 메이드 인 코리아로 써 있는 거 하나만 주면 잡아주겠다고. 그래서 올 때 청바지 많이 싸갖고 왔죠.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옷 막 찢어지고 헤어지니까 청바지를 많이 갖고 가요. 그거 하나 없겠나? 그래갖고 집에 와갖고 메이드 인 코리아를 찾는데 전부 다 메이드 인 차이나래. 자기는 꿈에도 몰랐다는 거, 꿈에도. 근데 겨우 반바지 하나 메이드 인 코리아 청바지가. 그걸 갖고 거기 파푸아 뉴기니 원주민이 너무너무 좋아해갖고 랍스타를 이만한 거 하여튼 열 몇 마리를 잡아왔어요. 근데 지금도 그 랍스타를 잊지 못해요. 아유, 지금은 별로 랍스타를 봐도 별로지만은 그때는 막 새로운 음식, 그런 굉장히 고급 음식이잖아요. 그거를 그냥 먹는데, 한 마리를 먹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바다에서 갓 잡아갖고 한 거라. 그랬더니 그 김신부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창현이 너 조금만 있으면 꼬리 부분만 먹을 거라는 거야. 근데 한 마리를 먹으니까 배가 너무 부른데 5마리가 있는데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 근데 꼬리 부분이 제일 맛있는 거야. 그냥 꼬리만 4마리는 다 뜯어먹고 말았던 내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 중국 제품이 없으면 세계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20년 전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짝퉁으로 못 만드는 게 없네. 모든 걸 약 딱 1% 부족한데도 다 만들어내. 근데 문제는 이 짝퉁 때문에 소신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물건을 만들던 장인들이 전 세계에서 사라져가는 시기이기도 해요. 각국의 나름대로 기술을 가지고 신발 만드는 사람, 옷 만드는 사람, 가죽 옷 만드는 사람, 시계 만드는 사람 다 했는데 너무너무 싸게 짝퉁이 들어오니까 견디질 못하고 전 세계 장인들을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나중에 한번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요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왜냐하면은 가격 경쟁력에서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짝퉁도 통하는 짝퉁이 있고 안 통하는 짝퉁이 있는데 배도 우리나라가 계속 조선 배 만드는 거 세계 1위를 유지하다가 한 5년 전부터 중국한테 뺏겼어요. 왜냐면 워낙 싸게 하니까. 근데 이거는 1% 부족하면 큰일 나는 거죠. 중국한테 다 보냈는데 북극에 갔는데 배가 딱 서갖고 안 움직이는 거야. 이게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쓰면은요, 내가 그쪽에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갖고 대화를 해보면요, 미친대요. 도로 한가운데서 배가 쓰면은, 차가 쓰면은 두고 딴 차 타고 가도 되지. 근데 짐은 잔뜩 실어놨지.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 쓰는데 그거 놔두고 어딜 가? 가긴 바다 한가운데서. 죽으나 사나 고쳐갖고 가야 되는데 어디가 고장났는 줄 알아야지. 배는 중국에서 만들어 왔고.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그 중간에 쓰는 배들이 너무 많아갖고 작년부터 다시 한국으로 수주가 돌아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도 믿을 건 한국이라.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세계 1위 조선 수주가 다시 탈환을 했잖아요. 네.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그 5년 동안 우리나라 조선소들은 구조조정이 들어갔고 울산, 통영, 옥포, 거제, 군산, 여수 수많은 조선소들이 문을 닫거나 일거리가 없어서 고전을 하고 있고 고통을 겪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돌아보면 결국 누구 때문에 이 고통을 겪고 있느냐면 중국 때문에 고통을 겪는 거야. 중국 때문에 수출이 잘 돼갖고 우리나라가 살만하니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나중에 뒤집어 보면은 중국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장 저에게 그 놀람과 충격의 나라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진샹 무동과 병마용 또 당 현종의 양귀비 사랑이 묻어있는 도시 시언을 둘러보았을 때 엄청 발전했구나. 한 번은 식당에 들어갔는데 중국 식당 얘기하는 거예요.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하고 똑같은
똑같은 모양으로 식당을 만들어놨어. 유리궁전도 있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하여튼 뭘 똑같이 만드는데 귀신이야. 그 통이 커. 우리가 어떻게 감히 베르사유 궁전을 똑같이 한국에다 만들 생각을 해요. 그럼 그걸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식당으로. 근데 뭐 거기서 밥을 먹으면서도 뭔가 1% 부족하다. 내가 베르사유 궁전도 갔다 와봤거든요. 근데 거기 베르사유랑 중국에 있는 베르사유랑 뭔가 1% 부족하다. 근데 요즘은 아예 프랑스 유명한 마을, 스위스 마을 같이 아예 유럽 관광지하고 똑같은 곳을 만들어 놓아서 비싼 돈 들여서 유럽까지 가지 말고 그냥 여기 똑같은 데로 와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도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실크로드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면서 칠채산이라고 산 색깔이 7개 있어요. 칠채산이라고, 무지개산이라고. 거기는 아주 중국 서안 아주 맨 끝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들어가는 초입 부분이에요. 거길 가봤는데 거기까지 가는데도 비행기도 타고 차도 엄청 타고 가죠. 나 거기 가보고 잠비아 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거의 토굴에서 살아, 토굴에서. 근데 그렇게 토굴에서 사는 인구가 5억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거 얼마나 또 추워. 불을 떼는데 전부 갈탄을 떼는 거야. 갈탄을 떼니까 굴뚝마다 새카만 갈탄탄 그게 나오는 거야. 그걸 보면서 야, 겨울에 저걸 때문에 저 미세먼지가 다 한국으로 올 텐데. 그게 내가 10년 전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미세먼지 시작된 게 10년 전이야. 10년 전. 현재 6억 5천만 명의 가난한 농민들은 최저 빈민국 신세로 살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아니 중국 사람들은 해외여행할 때 돈 팡팡 100달러짜리 이렇게 하면 $10,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갖고 막 무슨 뭐 구찌 뭐 이런 거 뭐 산다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 그 사람들은 다 공산당 사람들이에요. 공산당원이 중국에 8,500만 명이에요. 그 다음에 공산당하고 연결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 다 상하이, 산둥반도 이쪽에 사는. 자, 이제 중국을 좀 이해를 하면은 요렇게 붙어 사는 사람들은 다 잘 살아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산둥반도 요 밑에 요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 살아요. 베이징이 아까 900콜이라고 그랬죠? 요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 살아. 반대 뭐 티베트는 나중에 이 1954년에 여기를 합병을 하죠. 요때 막 6.25 전쟁하고 정신 없을 때 요럴 때 막 다 뺏어와요. 예. 그래갖고 중국이 엄청 커졌죠. 이 내륙 지방 사람들은 거지로 사는 거야. 거지로. 그리고 제가 여기 산둥반도 이쪽에 가서도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거기는요 유럽 같아요. 얼마나 건물을 잘 줘놓고 사는지. 그러니까 중국의 빈부 격차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죠. 중국은 지금 국민소득이 8,600달러예요. 1인당 국민소득이 8,600달러. 우리는 31,000달러. 우리가 중국보다 훨씬 잘 살죠? 네, 중국 무서워할 게 뭐 있어? 무서워할 필요도 없죠. 문제는 인구가 15억 명이기 때문에 G2, Great 2라는 거예요. 위대한 나라 둘, 중국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나라죠. 저는 이제 5년 전부터 중국 여행을 더 이상 가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 6, 7년 전에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을 데리고 장가게 여행을 갔는데 중국 사람들이 좀 나졌는 줄 알았더니 길에다 침 뱉고 소리 지르고 특별히 우리 직원들 태운 관광버스가 거기까지 한번 5시간인가 갔었는데 반 이상을 중앙선을 넘어서 가는 거예요. 반 이상을.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귀한 직원들 중국에 데리고 와서 죽이겠구나. 그래서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여행 가는데 내가 사람 대접 못 받는 그 나라를 내가 왜 가? 안 그래도 돌아다닐 나라가 많은데. 그래서 그 후로 우리 직원들 데리고 유럽 여행 갔다 오고 호주, 뉴질랜드 갔다 오고 내년에는 올해는 미국 여행 갔다 오고
후년에는 마추픽추 갔다 와요. 내가 남미도 갔다 와봤는데 거 굉장히 사람을 존중해요. 가난한 나라지만은. 중국처럼 사람을 무시하는 나라가 없어요. 이 중화 사상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미개하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말대로 자기 자신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나는 공자의 나라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사실 또 얘네들은 공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실질적으로. 일단 하여튼 이 중국이 베이징 쪽에 공장이 많았는데 지금은 산둥반도로 공장을 다 옮겨요. 왜냐하면은 여기 막 스모그가 너무 일어나니까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 원자력 발전소, 무슨 공장, 화력 발전소 다 산둥반도, 홍콩 이쪽으로 다 옮기고 있어요. 그래갖고 11월 달만 되면은 그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70% 원인이 중국한테 있어요. 우리나라한테는 30%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게 굴뚝에다 징집 장치라는 걸 해놔갖고 조금 좀 이렇게 한 20m, 30m 올라가면 없어지는 시설. 그거 20m, 30m 하얀 연기 나온 거는 징집 장치로 물을 다 떨어뜨려갖고 그래도 깨끗한 수증기가 나오는 거야. 그 20, 30m 하얀 연기 나오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막 새카만 연기가 나오면은 100m만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면 산둥반도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30분밖에 안 걸려요. 바로 코앞이야. 코앞에 우리 지금 공장을 놓고 살고 있는 거야. 그럼 중국이라는 나라가 윤리가 있어갖고 우리가 그럼 징집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럼 왜 길거리에서 젊은이가 할머니를 때리고 주위 사람들 막 두들겨 맞는데 불구경하듯 쳐다만 보는 인륜이라고는 도저히 알지도 못하고 실천하지도 않는 중국 궁금하지 않아요? 왜 저러는가? 한국에 관광 온 중국 관광객들 제가 여러 번 목욕탕에서 만났는데 정말 시끄러워요.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몰라요. 완전 자기네들 목욕탕 자기네들이 산 것 같이. 중화민국이 그런 거죠. 중화민국이. 자기가 그렇게 떠들어대면 주위 사람들 방해하고 모욕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 자기 무시당했다고 승무원한테 뜨거운 물 뿌리고. 도대체 중국 사람들 왜 이렇게 무식할까?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 난투구까지 버리고 늦게 출발했다고 막 비상문 막 문 열어 막 승질 난다고 자기네들. 그런 거 여러분들 뉴스에 거의 매일 나온다고 봐야 돼요. 지난번에는 뭐 스페인에 가갖고 막 쫓겨났다고 들어 넣어갖고 중국에서 막 물어내라고 보니까 제 날짜에 오지도 않고 그 소파에서 하룻밤 자게 해달라고 생떼를 쓴 거죠. 우리나라에서만 생떼를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생떼를 쓰는 거죠. 사실 우리도 20, 30년 전에 대한민국도 외국에 나가서 그랬어요. 그래서 나 한국 사람 만나면 너무너무 창피할 때 많았어요. 한국 사람들 만날 때 우리가 막 $10,000 소득 넘어가고 여행 자유화와 90년대 초 하늘문이 열리면서 동남아로 유럽으로 쏟아져 나갈 때 외국인들 보기에 정말 한국 사람들 수준 떨어진다고 손가락질 많이 받았어요. 그걸 지금 중국 사람들이 다 받고 있는 거지. 현재 $30,000를 넘어서서 조금은 이제 그런 추태가 없어지고 교양이 생기고 워낙 중국 애들이 난리를 치니까 한국 사람들이 뒤에서 구경하느냐고 추태를 부릴 시간이 없어요. 만약 한국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비행장에서 소리 지르고 쓰레기 길거리에 외국 길거리에 버리고 뷔페집에서 먹지도 않는 음식 잔뜩 쌓아놓고 나온다면 아직도 중국이들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는 뭐 크루즈 여행 여러 번 가봤는데 중국 사람들 그대로 쌓아놓고 가는 거 많이 봤어요. 먹지도 않을 건데 그래갖고 저 노르웨이의 한 크루즈는 그 중국 사람들 때문에 내년에 문 닫는 데잖아요. 그 오는 거 말릴 수도 없고 그 음식 수지 타산이 안 맞고 그래갖고 문을 닫는데요.
어쨌든 저는 그러면은 왜 중국이 이런 일이 벌어지네? 이 진짜 중국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요거 잘 들어야 돼.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1959년부터 1961년까지 중국은 대약진 운동이라는 걸 해요. 정확하게 1957년에 시작을 해요. 대약진 운동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하도 굶고 그러니까 쌀 수확량도 좀 늘리고 동네마다 용광로를 만들어서 동네마다 철제 기구도 좀 만들고 이런 거 하자고. 그래갖고 4가지 이 좀 해충을 죽여야 된다고. 파리, 쥐, 모기, 새, 참새. 참새는 왜 죽이느냐 하면은 나달 다 뜯어 먹으니까 우리 양식 뜯어 먹는다고. 그래갖고 이 58년에 2억 마리를 죽여요, 참새를. 59년부터 61년에 중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3,500만 명이 굶어 죽어요. 인구의 3,500만 명이 굶어 죽어요. 그 정말로 지금 뭐 이 얘기를 다 못하지만 부모가 자식 많이 잡아먹었어 이때. 그리고 옆 동네에서 양식 구하러 온 사람, 옆 동네는 안면 없는 사람들이잖아. 바로 잡아서 먹는 비일비재야. 3,500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예요. 근데 왜 도대체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아니 참새를 다 잡고 나니까 참새가 해충을 다 잡아먹었는데 해충들이 다음에 59년부터 난리가 난 거야. 이게 웬 떡이냐? 그래갖고 그냥 벼이삭, 벼 싹 다 잡아먹은 거야. 식량이 없으니까 굶어 죽은 거죠. 이게 대약진운. 이게 막 인류 역사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중국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요. 아니 러시아를 보니까 막 문인들이 막 발표를 하고 예술이 막 대단하단 말이야. 그래서 마오쩌둥이 그럼 우리도 하자고. 그래갖고 1965년에 막 발표도 해봐라.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공산주의 잘못됐고 독재 잘못됐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홍위병. 얘네들은 하여튼 빨간 거 엄청나게 좋아해요. 황건적, 홍건적, 이번에는 홍위병. 이 홍위병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홍위병을 구성을 해갖고 교수들, 선생님들 데려다가 인민재판하고 다 죽인 거야. 이때 350만 명을 죽여요. 350만 명을. 그래서 66년부터 76년까지 학교도 배울 필요 없다. 문을 닫아요. 그래서 중국은 66학번부터 76학번 자체가 없어. 이때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이 세대들, 50대, 60대, 70세 세대들이 중국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이 사람들이 자기 자녀한테 윤리교육을, 아예 윤리교육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공자 사당을 무너뜨려요. 공자 사당을 음모를 저수지를 만들어. 그 다음에 왕들 묘도 다 파버려. 뼈까지 다 추스려버려. 그리고 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리고 이 유교도 종교다. 그래갖고 싹 다 부셔버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요리사까지 다 죽여버려. 니네들이 미식으로 해갖고 인민들 배굶긴다고 지가 대약진 운동해갖고 인민들 3,500만 굶긴 건 생각하지 않고 공자 책도 다 불사르고 공자 묘를 폐해쳐서 연못으로 만들고 불상은 녹여서 숟가락으로 만들었어. 숟가락으로. 교수들은 땀 흘려 노동을 하지 않고 밥 먹는 벌레 같은 놈들이다. 앞으로 교육으로는 돈 받을 수 없다. 이게 그 유명한 문화 대혁명이에요. 1966년부터 76년. 옛것은 모조리 숙청해라. 문화, 교육, 정치, 심지어는 부모들까지 공산주의 사상에 어긋나오면 자식이 부모 인민재판에 세워갖고 죽이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저렇게 비윤리적이고 아주 저급한 문화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문화 대혁명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거를 자기네들의 문제점을 알아야 되는데 저 문제점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중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따라가려면 100년은 더 쫓아가야 돼요. 100년은. 우리나라 따라오려면 50년은 더 따라와야 되고.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거는 100년이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지금 윤리교육을 하려고 해도 윤리교육이 안 돼. 왜냐하면 소황제를 들어봤죠?
왜냐하면은 인간이 너무 많으니까 한 명만 낳게 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엄마, 아빠, 애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하나 30년 동안 그래 낳았으니까. 얘 위에 6명이 얘한테 벌벌벌벌 떠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20, 30대 애들이 예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 애들이 한국에 와갖고 여행을 하고 나면은 자기 필요한 물건 다 사면은 중국에서 입고 온 건 다 버리고 가. 호텔에다 다 두고 가. 가방도 두고 가고 다 두고 가. 새 거 갖고 가는 거죠. 참 그런 걸 보면은 기가 막히죠. 내가 왜 중국 걱정을 하느냐. 중국 걱정을 왜 하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중국을 잘 알아야 돼. 중국 사람들 제주도에 관광 온다고 땅 다 팔았어요. 다 팔은 건 아니고 여의도 2배 많은 거. 한 제주도에 150만 평 정도, 160만 평 정도의 땅을 팔았어요. 사실은 제주도에서 160만 평이면 어마어마한 땅이죠. 그렇게 팔아놨더니 거기에 걔네들이 호텔 짓죠, 식당 짓죠. 그렇게 팔아놨더니 아니 거기다가 식당을 줘갖고 중국 관광객을 우리나라 식당으로 안 보내고 자기네 식당으로 다 끌고 오네. 우리는 땅 뺏기고 관광객들 아무리 바글바글해도 시끄럽기만 하고 돈은 누가 벌어가? 중국 사람들이 다 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중국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극단적인 피해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갖고 뭐 사드 때문에 또 싹 빠져가갖고 또 내가 제주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내려가는데 내려가 보면 건물 짓다 말아갖고 폐허로 되는 건물들이 아주 길에 널려 있어. 길에 널려 있어. 그러면은 중국은 이 제주도가 이렇게 망가지는 데 있어서 관심이 있느냐? 15억의 땅이 이렇게 많은데 그거 한다고 피해는 누가 봐? 우리가 봐. 그러면은 3만 달러를 사는 우리 국민들이 8,600달러밖에 안 되는 중국 사람들한테 그 땅값 3배, 4배 준다고 팔아야 돼요? 팔지 말아야 돼요? 팔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3만 달러의 자존심이 없다 이거야, 내 얘기는. 지금 저기 미국 실리콘밸리 산호세 쪽에 가니까 이제 시진핑이 부패 정리한다고 막 난리가 나니까 중국에서 현금을 들고 150만 달러 그 산호세 가면 골프장 안에 대저택들이 있거든요. 이걸 다 300만 달러에 다 사놨어. 그래서 산호세가 땅값이 300만 달러 다 올라갔어. 그러니까 전 세계를 그렇게 망가뜨리고 돌아다니는 게 중국이야.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을 제대로 알고, 아니 우리나라가 그 땅 안 팔면은 굶어 죽는 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관광객이 다시 늘어난다 그러는데 저가로 들어오는 거는 하지 말아야 돼. 왜 3만 달러 소득 국민들이 1,000,000달러 수준의 관광 그거를 하느냔 말이야. 우리가 수준을 높여놓고 수준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갖고 수준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지.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국민들이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구를 이해해야 되느냐면 중국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장황하게 이거 요약하느냐고 어저께 밤부터 눈알이 막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냥 얘기로 하면 좋은데 얘기로 하면 끝도 없이 뭐 양귀비 얘기 나오면 이게 서양 여자냐 동양 여자냐 또 16번째 아들의 뭐 며느리인데 며느리를 취한 거거든. 며느리를 취했다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은 이게 안 될 것 같다고 원고로 정해놨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3만 달러를 넘어섰으면은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근데 그 8,000달러 사람들 막 그거 돈 뜯어 먹으려고 막 우리 자존심 버리지 말자 이거야 내 얘기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중국 여행 갈 때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여행 가지 말고 만약에 100만 원짜리 갈 여행이 못 되면 가지 않으면 되잖아. 뭘 그렇게 때를 쓰고 여기저기 그냥 찍고 여기 찍고 저기 찍고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3만 달러 정도 되면은 한 자리에서 일주일 정도 머무르는 여행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뛰어다니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너무 많지만 이 얘기를 이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일본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그러면은 지금 거의 5만 달러 정도 되는데 5만 달러에 들어선 나 일본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일본 사람들 조금 배운 사람들 영어 수준 나하고 거의 똑같아. 그래갖고 얘기가 돼. 일본 사람들이 영어 참 못하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달래 영어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일본은 개인은 너무너무 훌륭해요. 사실은. 내가 만난 일본 사람들 다 정성스럽고 다정하고 겸손해요. 근데 그걸 합쳐놓으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왜 합쳐놓으면 이상해지는지는 부티보다 귀티나게 외모에도 신경 쓰라. 외모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하다. 나는 도덕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람들의 말을 크게 믿지 않는다. 교통신호를 지켜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말과 행동의 이중성이다. 이러한 이중성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모는 중요하지 않으며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외모를 본다. 중국 당나라의 관리 선발 기준이었고 조선시대의 인재 판별 기준이라는 신원서판에서도 외모가 첫째 조건이었다. 정신의학에서는 사람을 한 가지 면으로 판단하면 미숙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미숙한 환자들로 가득함을 명심하라. 바비 인형처럼 속이 텅 비어 있어도 예쁘면 뜨게 되고 가상의 인터넷 캐릭터 아바타를 치장하느라 정신없는 것이 이 세상이다. 나처럼 내 멋대로 하고 다녀도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신경을 써라. 일본의 야마다 오사무 역시 사람을 간파하는 기술에서 사람은 외관이 중요하다고 외친다. 외모 콤플렉스가 심하면 성형수술이라도 하라. 올 2월 21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국 여성들의 성형수술 풍조를 조롱하였다고 분개하는가. 웃긴 기사이다. 미국은 훨씬 더하다. 1996년 미국 격주간지 포춘은 미국 남성들이 외모에 쓰는 비용만 연 12조 원이라고 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 조사에 의하면 키가 188cm 이상인 남자들은 183cm 미만인 남자들보다 12.4% 더 많이 번다. 키높이 구두를 신어라. 94년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에 실린 연구조사에 따르면 능력이 같아도 잘생긴 사람은 못생긴 사람보다 임금을 10% 더 받는다. 똑같은 죄인일지라도 미녀는 무죄를 받을 확률이 더 높다는 미국 자료도 있다. 정신병동 같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변신하라. 의사 전달 효과 역시 55%는 몸짓 표정과 시선에 의존하며 38%는 목소리 톤에 그리고 7%만이 발표 내용에 의존한다고 한다. 머리 손질과 의상, 말투로도 당신은 변할 수 있다. 이때 부티를 내지 말고 귀티가 나도록 하라. 졸부처럼 돈과 상표만 걸치지 말고 귀족적 세련됨을 갖추라. 그것은 온몸에서 퍼져나온다. 전화 음성이나 운전 습관, 의상 코디에서도 귀티가 나오게 하라. 그것이 진짜 매력이다. 외모가 주는 이점은 남들보다 앞선 출발선에 설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당신을 질주하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실력이다. 외모만 믿고 능력 개발을 등한시하면 생명이 결코 길지 않다. 외모에 자신이 전혀 없다고 그렇다고 좌절하지 말고 실력을 2배로 길러라. 이 세상은 당신이 넘어지면 잔인하게 짓밟고 지나가지만 당신의 일어서면 우러러 본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찰스 왕세자가 왜 젊고 아름다운 다이애나를 좋아했다가 턱주름 가득한 파커볼스를 사랑하는지도 한 번쯤 생각해보라. 빨리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 마음을 읽어라. 부자가 원하는 것을 알아라.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그들의 자발적 의사로 당신 주머니 속으로 들어와 쌓인다는 뜻이다. 만약 흉기를 들면 강도가 되는 것이고 속임수를 쓰면 사기꾼이 되며 연고에 호소하면 상대와의 친분을 이용하는 것이 된다. 시인 김용택은 세상의 길가에서 내 가난함으로 세상의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배부릅니다 하고 노래했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내가 부자가 된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강도 사기, 연고, 판매처럼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돈을 모으는 방식으로는 결코 큰 돈을 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당신에게 지불하도록 만들어야만 부자가 된다. 어떤 나라에서든 20%도 안 되는 부자들이 80%의 돈을 소유하고 있다. 빨리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과 주머니를 공유하는 방법이 좋다. 부자들이 흔쾌하게 당신에게 지불하고 싶어 한다면 당신은 훨씬 쉽게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노린다. 가난한 자들에게 이상한 건강식품을 고가로 팔거나 사기성 투자를 유도하여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여. 벼룩의 간을 빼먹는 짓은 하지 말라. 그래 보았자 벼룩의 간을 먹은 벼룩밖에 안 된다. 어쩌다 사업이 잘 된다 해도 악질 사장 물러나라는 직원들의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부자들과 주머니를 공유하고 싶다면 그들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부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가난한 동네에서는 땅 모양이나 전망 일조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먹고 살기 바쁜데 가격이 싸고 방을 많이 만들 수 있다면 최고다. 부자 동네에서는 얼마나 집의 모양이 잘 나오고 이웃에는 누가 살고 있으며 햇볕이 잘 들고 전방이 좋은지 등이 중요시된다. 같은 크기의 대형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작은 평형이 섞여 있으면 가격이 낮게 형성된다. 그저 강이 보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몇억 원을 더 지불하는 사람들이 부자들이다. 이처럼 실용성이 아닌 다른 요소들이 가격을 결정한다. 한때 일본 자동차들은 고급차로서의 이미지가 없었다. 약 15년 전 토요타 자동차의 회장은 젊은 엔지니어 10명을 뽑아서 특명을 내린다. 앞으로 1년간 미국에 가서 놀아라. 회사에서 준비한 호텔은 보통의 일본인들은 꿈도 꾸지 못할 최고급이었고 음식이나 자동차도 최고급이었다. 그들이 1년을 호합한 생활을 하며 놀고 오자 회장이 말했다. 이제 백만장자가 어떻게 사는지 알았는가? 그 백만장자들이 타고 싶어할 차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등장한 렉서스는 미국의 고급차 시장에서 데이트를 친다. 부자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라. 당신이 부자가 아니라면 부자들은 당신이 먹어본 음식, 당신이 받아온 서비스와 당신이 느끼는 기분, 그 이상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다. 당신에게 괜찮아 보이는 수준 정도라면 그들이 지갑을 열 까닭이 없다. 목돈 빌려줄 땐 친구라도 냉철하게. 나는 내게 무엇인가 팔러 오는 친구들에게 물건을 산 적이 거의 없다. 친구를 돕는다고 내게 필요 없는 물건을 사게 되면 그 물건을 볼 때마다 속상해진다. 내게 필요한 물건일지라도 다른 곳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물건을 친구를 돕는다는 미명하에 구입하게 되면 그 친구는 자신이 경쟁력이 없음을 계속 인식하지 못할 것이고 나는 현명하지 못한 구매를 한 것이 되고 만다. 내가 택한 대안은 형편이 어려운 친구에게 물건 판매 수당 이상의 현금을 주는 것이었는데 보통 100만 원이었다. 조건은 나중에 돈을 벌면 다른 어려운 친구를 도우라는 것이다. 대신 나는 밥 한 끼도 사주지 않는다. 문제는 목돈을 빌려달라는 경우다. 친구와는 돈 거래를 하지 말라고 하지만 살다 보면 돈 거래가 없을 수 없다. 20대의 돈 거래는 액수는 작으나 친구를 가려내는 시금석이 되기에 나는 권장한다. 20대의 친구에게 몇십만 원을 잃었다면 40대에 몇천만 원을 잃을 뻔한 것을 액땜한 것이다. 나는 처음에 동창들에게 그냥 빌려주었으나 도망가는 친구가 생기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우선은 재산 상태와 수입 및 부채 현황, 상환 계획을 상세히 적으라고 한다. 지갑 속에 신용카드가 많거나 카드 사용 내역에서 소비성 지출이 많으면 반드시 담보를 요구한다. 사업가 친구인 경우에는 회사의 격리 자료들을 세무조사하듯이 본다. 경영에 약간의 문제라도 보이면 담보를 받는다. 새로 사업을 하는 친구인 경우에는 그의 성격을 생각한다. 사채놀이는 안 하지만 은행이자 수준은 요구하며 그 이자로 같이 한잔하기도 한다. 그 어떤 친구가 부탁을 해도 보증은 함부로 서지 말고 아무리 이자가 많아도 가진 재산의 상당액을 어느 한 친구에게 몰아서 빌려주지는 말라. 그 친구 때문에 당신 가족이 눈물을 흘리게 될 수도 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친구들이 목돈을 빌려달라는 경우는 조심하라. 그들이 갑자기 떼돈을 벌어 목돈을 갚을 수 있게 될 확률은 낮다. 부득불 큰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를 받아라.
그 담보물의 선순위 관리자들이 많다면 당신 돈은 사라질 확률이 크다. 약속어음 공증을 받으면 좋지만 친구에게 재산이 없으면 월급을 차압할 정도인데 다른 친구들이 친구에게 너무한다고 당신을 욕할지도 모른다. 친구가 급히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그가 설명하는 말을 절대로 액면 그대로는 믿지 말라.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황이 거짓말을 낳는다. 친구를 믿는 것은 좋지만 친구가 처한 상황은 믿지 말라. 그 친구도 미래 상황은 모른다. 고의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서는 친구가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미래 상황이 당신 돈을 못 갚게 만들며 우정도 버리게 함을 명심하라. 친구로부터 빌린 돈을 못 갚았다고 절대 자취를 감추지 말라. 연락이 두절되면 곧 소문이 퍼지게 되고 당신이 빚지지 않은 친구들마저 등을 돌린다. 당신에게는 업계에 친구가 많다고 적이 없다고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것은 곧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대단치 않게 여긴다는 뜻일 수도 있고 경쟁 대상도 안 되는 만만한 사람이라는 뜻일 수도 있다. 세이노가 목숨 걸고 지켰던 3가지 원칙. 첫째, 편협한 사람이 되지 마라. 노력이란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기 싫은 것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 노력이란 싫어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다. 좋아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취미 생활일 뿐이다. 기회는 모두에게 제공되지만 그 보상은 노력 여하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짐을 명심하라. 책을 읽으면 똑똑해진다고 생각하겠지만 편향된 책만 읽는다면 그냥 더 편협한 사람이 될 뿐이다.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이다. 처음부터 거창할 필요는 없다. 일단 시작하라. 둘째, 지금 모습으로 미래를 단정짓지 마라. 지금 상황이 이러하므로 5년 후, 10년 후에도 이러할 것이기에 희망이 없다고 단정짓는 것은 옳지 않다. 점쟁이도 자신의 미래를 모르는데 어떻게 감히 신의 영역의 미래를 스스로 투시하고 미리 계산할 수 있단 말인가. 부자가 되려면 미래방 정식에 지금 처지를 대입하면 절대 안 된다. 내 월급으로는 평생 서울에 집 한 채 못 사겠네. 이렇게 단정짓지 마라. 부자가 되려면 현재로 미래를 단정짓는 게 아니라 원하는 미래로 나를 맞춰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짜 부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배워라. 부자는 돈독이 올라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아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투자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경쟁력을 가질 때 부자가 태어나는 것이다. 그들은 그 과정에서 환희를 느끼며 살아온 사람들이며 당신의 생각과는 달리 전혀 불행하지도 않고 도둑놈도 아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게 세상의 이치이다. 부자가 되려면 돈을 쉽게 얻길 바라는 도둑놈 신보부터 버려야 한다. 셋째, 원인은 자신에게서 찾아라. 실패한 자들의 핑계는 길고 긴 레퍼토리를 이룬다. 명심하라. 성공한 자들은 어떤 일이 잘못되면 그 책임과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다. 절대 세상 속에서 핑계를 찾지 않는다는 말이다. 지금의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다음에도 남에 의해서 똑같은 실패를 겪게 될 것이다. 남 탓을 한다는 건 다른 사람이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인정한 것이다. 내 인생을 남에게 휘둘리지 마라. 일어난 문제가 나의 책임일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천재들의 이야기에 주눅들 필요는 없다. 돈을 번다는 것은 다른 보통 사람들과의 게임이지 당신보다 크게 잘난 사람과의 게임이 아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가 속한 분야에서 다른 보통 사람들과 경쟁하여 이기면 되는 것일 뿐이다. 그들이 놀 때 놀지 말고 그들이 잠잘 때 덜 자고 그들이 쓸 때 덜 쓰며 경쟁력을 기르고 목돈을 준비하라. 그 후에 기회를 찾아라. 다들 부자가 되면 좋겠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없다. 내가 어느 직원을 사람 하나는 좋다고 말한다면 그가 일은 지독히 못한다는 뜻이다. 76세 고령의 경영자 호리바 마사오 역시 일 잘하는 사람, 일 못하는 사람에서 적이 없는 사람을 무능의 대명사로 부른다. 예수에게도 적이 무수히 많았다. 승자에게는 적이 많고 패자에게는 친구가 많은 법이다.
어느 나라에서 정치나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정치인들이 적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고 인기와 영합하여 욕을 먹으려 들지 않기 때문이다. 말이 통하지 않을 땐 침묵하라.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인정하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 마주치기조차 싫은 사람들이 주변에 생기게 마련이다. 이런 경우 서로가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아무리 얘기를 나눠도 매듭이 풀리지 않거나 대화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일까?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나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첫째는 갈등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형이다. 문제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는 식으로 덮어버리려고 한다. 대부분의 문제를 사소하다고 여기고 보다 더 큰 명분, 이를테면 화합, 사랑, 애국 같은 명제 밑에 모이라고 한다. 싸운 학생들을 억지로 악수하게 하는 선생도 이 경우에 속한다. 부모는 자식들 간의 갈등을 주로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표면적으로는 갈등을 제거한 듯 보이지만 안에서는 계속 골마간다. 둘째는 문제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권위나 지위에 의존하는 형이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윗사람일 경우 주로 나이가 몇 살이냐, 어떻게 대들 수 있느냐는 식으로 말한다. 아랫사람이 잘못을 저질러 윗사람에게 야단을 맞았을 때 어떻게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야단칠 수 있느냐는 식으로 윗사람을 오히려 비난하는 경우 역시 이 부류에 속한다. 여자와 싸우다가 여자가 왜 그래라며 윽박지르는 남자들도 이 부류이다. 셋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형이다. 이런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당사자에게 태연하게 행동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하소연을 늘어놓는데 오해와 과장 축소나 은폐, 모함이 따른다. 그러나 나중에 무슨 말을 했었는지도 제대로 기억을 못하거나 딱 잡아댄다. 당사자와 직접 이야기하는 경우는 드물며 오해가 풀어져도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는다. 다중인격적인 면모를 갖고 있으며 가장 멀리해야 할 대상에 속한다. 넷째는 책임을 밝히려고 하는 형이다. 보통 사람들은 입으로 직접 거론하기 힘들어하는 것들도 거침없이 끄집어내어 밝히고자 한다. 연장자들을 당황하게 만들며 상대방에게 서운한 혹은 괘씸함을 안겨주기도 한다. 자기 주관에 따른 이분법적 사고가 강하다. 자식에게 우리 대화하자고 해놓고 자식이 무슨 말을 하면 오히려 야단을 치고 그래서 자식이 침묵하면 이제는 말을 안 한다고 야단치는 부모도 이 유형에 속한다. 이러한 유형들은 누구에게나 조금씩 섞여 있으나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어느 한 유형이 집중적으로 표출된다. 갈등에 대한 유형들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어느 한쪽이 백기를 들어야 화해가 이루어지지만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 누군가와 갈등이 있다면 자신과 상대방의 논리 유형을 파악하라. 서로 다른 유형이라면 차라리 더 이상 만나지 말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침묵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다. 당신에게는 당연한 말이 상대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인정하며 살자는 말이다. 세이노의 성공담. 이생망이라는 단어가 있다.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뜻이다. 정말 그럴까? 노후력은 정말 개소리일까? 중산층 이하의 가정에서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부잣집 자녀들과 비교하면 그럴 수 있다. 가난한 집 자녀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잠깐만. 어느 시대이건 빈민층과 서민층, 부유층은 동시에 존재하여 왔다. 그리고 가난한 자도 부자도 계속 새로 생겨났다. 졸부 흉내내지 말고 먼저 목돈부터 모아라. 그리고 지식을 배양하라. 동아일보 지면에 세이노의 부자 아빠 만들기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세이노 씨는 그 자신을 학력도 남다르지 않고 머리도 좋지 않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래도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그는 돈을 버는데 굳이 똑똑한 사람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며 아주 평범한 사람들보다 약간 생각만 달리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가 굳이 필명을 고집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IMF 사태 직후 언론에 당당하게 외제차를 몰고 다닌다고 말한 이후 온갖 협박 전화를 받고
아이들 학교에서도 문제가 됐기 때문이라며 사람들의 의식부터 바뀌어야 돈을 벌 수 있고 사회 풍토가 바뀌어야 부자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돈 버는 노하우가 언제 어떻게 해서 보이기 시작했는가? 처음에는 그저 돈만 쫓아다녔다. 사람들을 만나면 그저 내 호주머니를 불려줄 수단으로 생각했다. 그것이 잘못이었다. 나부터도 나를 어떤 수단으로만 보는 장사꾼에게 물건을 살 마음은 생기지 않으니까. 돈을 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이 그 사람의 자발적인 의사로 내 호주머니로 옮겨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고객의 불편함을 파악하고 정말로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양반 정신을 버리고 머슴 정신을 가지면 된다. 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는 머슴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철저한 신용을 다져나가고 약속을 이행했다. 약속을 지키느라 손해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강의용 음향기기 설치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일이다. 사업 시작 첫 해에 수해가 났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천재지변이므로 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하겠지만 나는 무료로 다 수리해주거나 신품으로 바꾸어 주었다. 몇 천만 원의 손해가 났지만 바로 이 고객들이 모두 나의 영업사원처럼 선전을 해주는 바람에 1년 후에는 수억 원을 벌 수 있었다. 또 품질을 남들보다 10%만 더 좋게 하면 가격은 몇십 % 더 받을 수 있다. 국산 만년필과 몽블랑 만년필을 비교해보라. 품질이 100배 더 좋아서 가격이 100배 더 비싼 것은 아니다. 아울러 경쟁이 치열한 쪽에는 전혀 가지 않았다. 이른바 멋있고 폼나는 분야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같이 싸우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언제나 패자가 되고 만다. 그러나 경쟁이 약한 분야에 가게 되면 그저 나 같은 보통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들보다 조금만 노력하면 이길 수 있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과 마인드는 무엇인가? 졸부 흉내를 내지 마라. 기름값이 조금만 올라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름값이 쌀 때 미리 졸라매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목돈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전쟁이 났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생존 능력을 배양해라. 결국은 지식을 배양해야 한다. 고민이 있다면 10분 이상 하지 마라. 어떤 고민도 사실상 10분 이상 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에 빠져 산다. 오로지 문제 해결 방안만 찾아라. 부자가 되는 것은 천재들이 아니라 바로 다른 보통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임을 잊지 마라. 미리 겁먹을 필요가 없다. 부자. 내가 지금 욕하는 사람이 미래의 내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큰 부자들은 사기를 치거나 속이지 않는다. 이는 작은 부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부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나쁜 놈들만 뉴스에 나오기 때문이다. 반대로 뉴스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보면 가난한 자들은 모두 나쁜 놈이라는 말도 성립하게 된다. 언론에 나오는 부자들과 실제 큰 부자들은 다르다. 부자 2세들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그냥 흥청망청 쓰며 물려받은 사업이나 돈을 말아먹는 유형이다. 두 번째 유형은 1세의 재산을 손을 대지 않고 물려받은 만큼 물려주려는 이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근검절약하며 돈을 아껴 쓴다. 물려받은 재산을 돈으로 환산하여 원금에는 손을 대지 않는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이다. 솔직히 부자는 감탄이 줄어들 수 있다. 이제 웬만해서는 감동을 받지 못한다. 그랜드 캐니언도 경비행기로 관광을 하고 알래스카도 갔고 희망봉에서 일출을 보고 나니 웬만한 곳에서는 감동을 받지 못한다. 200억을 내고 우주여행을 가는 부자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 부자의 안 좋은 습성은 자연을 자꾸 끌어온다는 것이다. 내가 아는 부자 중에는 중국에 여행을 갔다가 분재 가게를 아예 통째로 사버리는 사람도 보았다. 제가 1997년 20년 전 이야기예요. 내 멘토 신부 이용삼 요셉 신부가 중국 선교사로 나갔을 때 처음 제가 중국에 발을 디뎠어요. 장춘에 선교사로 나갔을 때 신부님 보러 북경하고 장춘을 갔어요. 북경에 딱 갔는데 천안문 광장에 딱 섰는데 정말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 광장이 너무 넓어서.
그 넓은 공장에 1989년, 1989년에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요. 그 넓은 광장에 탱크를 다, 문마다 다 막고 거기에 있는 대학생들 싹 쓸어버린 거 아니에요. 예, 등소평이.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은 사람 죽는 거를 아무렇게 생각지도 않아. 싹 쓸어버리죠. 어쨌거나 하여튼 그 넓은 광장에 그 학생들이 다 죽었다는 걸 생각을 하니까 정말로 끔찍하기도 하고. 근데 자금성을 딱 들어가 보니까 이건 눈알이 튀어나와요. 눈알이.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화려하니까. 그래서 중국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며칠을 생활하고 자금성 구경하다 너무 오줌이 마려웠고 공동 화장실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전부 다 남자고 여자고 쳐다보는 거 나를. 근데 뭐 나만이 아니라 줄 서는 사람이 뒤에 뭐 20명, 30명. 아예 문짝이 없어. 그냥 어떤 화장실은 그냥 다 엉덩이 까고 다 앉아서 그냥 일을 보는 거야. 그리고 거기 이렇게 쭉 물이 흘러내려가. 똥 싸면 쫙 흘러내려가. 문짝이 없는 그 대단한 자금성을 만들어 놓고 화장실에 문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관광객들이 하도 막 난리를 치고 막 화장실로 가리고 막 옷으로 가리고 선글라스로 가리고 이러니까 중국에서 문짝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금방 다 부셔졌대. 왜냐하면 기다리는 사람은 많은데 들어가면 잘 안 나오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걸 못 견디거든. 안 나오는 걸. 지금 급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문짝을 발로 차고 뜯어내는 거야. 빨리 나오라고. 이게 중국 사람들의 또 한 면이에요. 예. 이게 사람이 많으면요 무식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거칠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거칠고 무식한 건 내 좀 이따 또 얘기를 할게요. 중국이 얼마나 무식한 세월을 보냈는지. 그리고 이제 장춘 가는 기차를 탔는데 또 놀랬어. 사람들이 비닐봉지에다가 닭을 뭐 삶은 건지 튀긴 건지 했는데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쪼개갖고 먹는 게 아니라 생 한 마리를 그냥 뜯어 먹는 거야. 너무 자연스럽게. 근데 더 놀라는 건 손톱에 때가 꽉 껴있어. 안 씻는 거지. 안 씻는 거지. 정말로 안 씻는 민족이 중국 민족이에요. 난 오늘도 아침에 평창에 목욕탕에 갔다 와서 정결례를 하고 왔는데 하루에 한 번은 씻는데 중국 애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씻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도. 참. 근데 안 씻는 이유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있더라고. 뭔가 이 상하수 시설이 잘 돼 있어야지 씻지 그런 시설 자체가 없는데. 그래갖고 우리 저기 신부님이 그 수영장에 가니까 거기 가면 때가 막 둥둥 떠 있다는 거기 1시간씩이면 물 뿌르니까 이러면서 수영하고 막 이러면서 보이는데 때 미는 게. 누가 공자의 나라라고 그래요. 한 발자국 중국 문화 사회에 더 들어가 보니까 이건 뭐지? 내가 생각했던 중국하고 너무나 다른 중국인 거예요. 인간이 많은 곳에는 극단적인 인간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구나. 밤 시장을 나가보니까 개구리 다리 꼬치 파는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똑같은 기름을 오래 튀겼는지 기름이 새카매. 그리고 사고파고 그것도 막 좋다고 뜯어 먹어. 근데 저는 폐식용유로 비누를 만들어갖고 기름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이게 한 번 닭 튀긴 건지 2번 닭 튀긴 건지 100번 튀긴 건지 보면 알아. 그 산화도에 따라서. 근데 내가 보니까 거의 처음 튀기고부터 한 번도 안 가는 것 같아, 기름을. 야, 이거 그때 막 중국이 개방을 하고, 뭐, 흑묘니, 뭐, 검은 진이, 뭐, 하얀 진이 쥐만 잡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갖고 막 핑퐁 외교가 시작되고, 막 그런 게 막 진행이 돼갖고, 막 경제적으로 오픈을 막 하고,
발전을 할 때였거든요. 중국은 20년 전부터 전 세계로 물건을 만들어 판 세계 공장으로 태어나던 시기죠. 세계 모든 생필품을 다 만들어 팔기 시작하면서 중국 제품이 없으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은 전 세계에서 중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죽은 김순겸 요한신부 외방선교인데 파푸아 뉴기니 내가 만나러 갔어요. 그거는 2004년, 2003년경에 만나러 갔는데 그 김순겸 신부가 그 한국에서 그 멀리까지 또 친구라고 찾아왔다고 그 랍스타 저 새우를 바다에서 잡아갖고 이제 해준다고 원주민한테 랍스타 좀 몇 마리 잡아오라고 그러니까 신부님 뭐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자기 꼭 소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청바지 메이드 인 코리아로 써 있는 거 하나만 주면 잡아주겠다고. 그래서 올 때 청바지 많이 싸갖고 왔죠.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옷 막 찢어지고 헤어지니까 청바지를 많이 갖고 가요. 그거 하나 없겠나? 그래갖고 집에 와갖고 메이드 인 코리아를 찾는데 전부 다 메이드 인 차이나래. 자기는 꿈에도 몰랐다는 거, 꿈에도. 근데 겨우 반바지 하나 메이드 인 코리아 청바지가. 그걸 갖고 거기 파푸아 뉴기니 원주민이 너무너무 좋아해갖고 랍스타를 이만한 거 하여튼 열 몇 마리를 잡아왔어요. 근데 지금도 그 랍스타를 잊지 못해요. 아유, 지금은 별로 랍스타를 봐도 별로지만은 그때는 막 새로운 음식, 그런 굉장히 고급 음식이잖아요. 그거를 그냥 먹는데, 한 마리를 먹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바다에서 갓 잡아갖고 한 거라. 그랬더니 그 김신부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창현이 너 조금만 있으면 꼬리 부분만 먹을 거라는 거야. 근데 한 마리를 먹으니까 배가 너무 부른데 5마리가 있는데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 근데 꼬리 부분이 제일 맛있는 거야. 꼬리만 4마리는 다 뜯어먹고 말았던 내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 중국 제품이 없으면 세계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20년 전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짝퉁으로 못 만드는 게 없네. 모든 걸 약 딱 1% 부족한데도 다 만들어내. 근데 문제는 이 짝퉁 때문에 소신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물건을 만들던 장인들이 전 세계에서 사라져가는 시기이기도 해요. 각국의 나름대로 기술을 가지고 신발 만드는 사람, 옷 만드는 사람, 가죽옷 만드는 사람, 시계 만드는 사람 다 했는데 너무너무 싸게 짝퉁이 들어오니까 견디질 못하고 전 세계 장인들을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나중에 한번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요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왜냐하면은 가격 경쟁력에서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짝퉁도 통하는 짝퉁이 있고 안 통하는 짝퉁이 있는데 배도 우리나라가 계속 조선 배 만드는 거 세계 1위를 유지하다가 한 5년 전부터 중국한테 뺏겼어요. 왜냐면 워낙 싸게 하니까. 근데 이거는 1% 부족하면 큰일 나는 거죠. 중국한테 다 보냈는데 북극에 갔는데 배가 딱 서갖고 안 움직이는 거야. 이게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쓰면은요, 내가 그쪽에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갖고 대화를 해보면요, 미친대요. 도로 한가운데서 배가 쓰면은, 차가 쓰면은 두고 딴 차 타고 가도 되지. 근데 짐은 잔뜩 실어놨지.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 쓰는데 그거 놔두고 어딜 가? 가긴 바다 한가운데서. 죽으는 사나 고쳐갖고 가야 되는데 어디가 고장났는 줄 알아야지. 배는 중국에서 만들어 왔고.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그 중간에 쓰는 배들이 너무 많아갖고 작년부터 다시 한국으로 수주가 돌아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도 믿을 건 한국이라.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세계 1위 조선 수주가 다시 탈환을 했잖아요. 네.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그 5년 동안 우리나라 조선소들은 구조조정이 들어갔고 울산, 통영, 옥포, 거제, 군산, 여수 수많은 조선소들이 문을 닫거나 일거리가 없어서 고전을 하고 있고 고통을 겪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돌아보면 결국 누구 때문에 이 고통을 겪고 있느냐면 중국 때문에 고통을 겪는 거야. 뭐 중국 때문에 수출이 잘 돼갖고 뭐 우리나라가 살만하니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나중에 뒤집어 보면은 중국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장 저에게 그 놀람과 충격의 나라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진시황 무동과 병마용 또 당 현종의 양귀비 사랑이 묻어있는 도시 시연을 둘러보았을 때 야, 엄청 발전했구나. 한 번은 식당에 들어갔는데 중국 식당 얘기하는 거예요.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식당을 만들어놨어. 유리궁전도 있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하여튼 뭘 똑같이 만드는데 귀신이야. 그 통이 커. 우리가 어떻게 감히 베르사유 궁전을 똑같이 한국에다 만들 생각을 해요. 그럼 그걸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식당으로. 근데 뭐 거기서 밥을 먹으면서도 뭔가 1% 부족하다. 내가 베르사유 궁전도 갔다 와봤거든요. 근데 거기 베르사유랑 중국에 있는 베르사유랑 뭔가 1% 부족하다. 근데 요즘은 아예 프랑스 유명한 마을, 스위스 마을 같이 아예 유럽 관광지하고 똑같은 곳을 만들어 놓아서 비싼 돈 들여서 유럽까지 가지 말고 그냥 여기 똑같은 데로 와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도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실크로드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면서 칠채산이라고 산 색깔이 7개 있어요. 칠채산이라고, 무지개산이라고. 거기는 아주 중국 서안 아주 맨 끝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들어가는 초입 부분이에요. 거길 가봤는데 거기까지 가는데도 비행기도 타고 차도 엄청 타고 가죠. 나 거기 가보고 잠비아 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거의 토굴에서 살아, 토굴에서. 근데 그렇게 토굴에서 사는 인구가 5억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거 얼마나 또 추워. 불을 떼는데 전부 갈탄을 떼는 거야. 갈탄을 떼니까 굴뚝마다 새카만 갈탄탄 그게 나오는 거야. 그걸 보면서 야, 겨울에 저걸 때문에 저 미세먼지가 다 한국으로 올 텐데. 그게 내가 10년 전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미세먼지 시작된 게 10년 전이야. 10년 전. 현재 6억 5천만 명의 가난한 농민들은 최저 빈민국 신세로 살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아니 중국 사람들은 해외여행할 때 돈 팡팡 100달러짜리 이렇게 하면 $10,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갖고 막 무슨 뭐 구찌 뭐 이런 거 뭐 산다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 그 사람들은 다 공산당 사람들이에요. 공산당원이 중국에 8,500만 명이에요. 그 다음에 공산당하고 연결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 다 상하이, 산둥반도 이쪽에 사는. 자, 이제 중국을 좀 이해를 하면은 요렇게부터 사는 사람들은 다 잘 살아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산둥반도 요 밑에 요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 살아요. 베이징이 아까 900콜이라고 그랬죠? 요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 살아. 반대 뭐 티베트는 나중에 이 공산 1954년에 여기를 합병을 하죠. 요때 막 6.25 전쟁하고 정신 없을 때 요럴 때 막 다 뺏어와요. 예. 그래갖고 중국이 엄청 커졌죠. 이 내륙 지방 사람들은 거지로 사는 거야. 거지로. 그리고 제가 여기 산둥반도 요쪽에 가서도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거기는요 유럽 같아요. 얼마나 건물을 잘 줘놓고 사는지. 그러니까 중국의 빈부격차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죠. 중국은 지금 국민소득이 8,600달러예요. 1인당 국민소득이 8,600달러. 우리는 31,000달러. 우리가 중국보다 훨씬 잘 살죠? 네, 중국 무서워할 게 뭐 있어? 무서워할 필요도 없죠. 문제는 인구가 15억 명이기 때문에 G2, Great 2라는 거예요. 위대한 나라 둘, 중국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나라죠. 저는 이제 5년 전부터 중국 여행을 더 이상 가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 6, 7년 전에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을 데리고
장가게 여행을 갔는데 중국 사람들이 좀 나졌는 줄 알았더니 길에다 침 뱉고 소리 지르고, 특별히 우리 직원들 태운 관광버스가 거기까지 한번 5시간인가 갔었는데 반 이상을 중앙선을 넘어서 가는 거예요. 반 이상을.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귀한 직원들 중국에 데리고 와서 죽이겠구나. 그래서 내가 아니 내 돈 내고 내가 여행 가는데 내가 사람 대접 못 받는 그 나라를 내가 왜 가? 안 그래도 돌아다닐 나라가 많은데. 그래서 그 후로 우리 직원들 데리고 유럽 여행 갔다 오고, 호주 뉴질랜드 갔다 오고, 내년에는 올해는 미국 여행 갔다 오고, 후년에는 마추픽추 갔다 와요. 내가 남미도 갔다 와봤는데 거기 굉장히 사람을 존중해요. 가난한 나라지만은. 중국처럼 사람을 무시하는 나라가 없어요. 이 중화 사상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미개하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말대로 자기 자신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나는 공자의 나라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사실 또 얘네들은 공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실질적으로. 일단 하여튼 이 중국이 베이징 쪽에 공장이 많았는데 지금은 산둥반도로 공장을 다 옮겨요. 왜냐하면은 여기 막 스모그가 너무 일어나니까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 원자력 발전소, 무슨 공장, 화력 발전소 다 산둥반도, 홍콩 이쪽으로 다 옮기고 있어요. 그래갖고 11월 달만 되면은 그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70% 원인이 중국한테 있어요. 우리나라한테는 30%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게 굴 쪽에다 징집 장치라는 걸 해놔갖고 조금 좀 이렇게 한 20m, 30m 올라가면 없어지는 시설. 그거 20m, 30m 하얀 연기 나온 거는 징집 장치로 물을 다 떨어뜨려갖고 그래도 깨끗한 수증기가 나오는 거야. 그 20, 30m 하얀 연기 나오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막 새카만 연기가 나오면은 100m만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면 산둥반도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30분밖에 안 걸려요. 바로 코앞이야. 코앞에 우리 지금 공장을 놓고 살고 있는 거야. 그럼 중국이라는 나라가 윤리가 있어갖고 우리가 그럼 징집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럼 왜 길거리에서 젊은이가 할머니를 때리고 주위 사람들 막 두들겨 맞는데 불구경하듯 쳐다만 보는 인륜이라고는 도저히 알지도 못하고 실천하지도 않는 중국 궁금하지 않아요? 왜 저러는가? 한국에 관광 온 중국 관광객들 제가 여러 번 목욕탕에서 만났는데 정말 시끄러워요.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몰라요. 완전 자기네들 목욕탕 자기네들이 산 것 같이. 중화민국이 그런 거죠. 중화민국이. 자기가 그렇게 떠들어대면 주위 사람들 방해하고 모욕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 자기 무시당했다고 승무원한테 뜨거운 물 뿌리고. 도대체 중국 사람들 왜 이렇게 무식할까?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 난투구까지 버리고 늦게 출발했다고 막 비상문 막 문 열어 막 승질 난다고 자기네들. 그런 거 여러분들 뉴스에 거의 매일 나온다고 봐야 돼요. 지난번에는 뭐 스페인에 가갖고 막 쫓겨났다고 들어 넣어갖고 중국에서 막 물어내라고 보니까 제 날짜에 오지도 않고 그 소파에서 하룻밤 자게 해달라고 생떼를 쓴 거죠. 우리나라에서만 생떼를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생떼를 쓰는 거죠. 사실 우리도 20, 30년 전에 대한민국도 외국에 나가서 그랬어요. 그래서 나 한국 사람 만나면 너무너무 창피할 때 많았어요. 한국 사람들 만날 때 우리가 막 $10,000 소득 넘어가고 여행 자유화와 90년대 초 하늘문이 열리면서 동남아로 유럽으로 쏟아져 나갈 때 외국인들 보기에 정말 한국 사람들 수준 떨어진다고 손가락질 많이 받았어요. 그걸 지금 중국 사람들이 다 받고 있는 거지. 현재 $30,000를 넘어서서 조금은 이제 그런 추태가 없어지고 교양이 생기고 워낙 중국 애들이 난리를 치니까 한국 사람들이 뒤에서 구경하느냐고 추태를 부릴 시간이 없어.
만약 한국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비행장에서 소리 지르고 쓰레기 길거리에, 외국 길거리에 버리고 뷔페집에서 먹지도 않는 음식 잔뜩 쌓아놓고 나온다면 아직도 중국이들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는 크루즈 여행 여러 번 가봤는데 중국 사람들 그대로 쌓아놓고 가는 거 많이 봤어요. 먹지도 않을 건데 그래갖고 저 노르웨이의 한 크루즈는 그 중국 사람들 때문에 내년에 문 닫는 데잖아요. 그 오는 거 말릴 수도 없고 그 음식 수지 타산이 안 맞고 그래갖고 문을 닫는데요. 어쨌든 저는 그러면은 왜 중국이 이런 일이 벌어지네, 이 진짜 중국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요거 잘 들어야 돼.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1959년부터 1961년까지 중국은 대약진 운동이라는 걸 해요. 정확하게 1957년에 시작을 해요. 대약진 운동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하도 굶고 그러니까 쌀 수확량도 좀 늘리고 동네마다 용광로를 만들어서 동네마다 철제 기구도 좀 만들고 이런 거 하자고. 그래갖고 4가지 좀 해충을 죽여야 된다고. 파리, 쥐, 모기, 새, 참새. 참새는 왜 죽이느냐 하면은 나달 다 뜯어 먹으니까 우리 양식 뜯어 먹는다고. 그래갖고 이 58년에 2억 마리를 죽여요, 참새를. 59년부터 61년에 중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3,500만 명이 굶어 죽어요. 인구의 3,500만 명이 굶어 죽어요. 그 정말로 지금 이 얘기를 다 못하지만 부모가 자식 많이 잡아먹었어, 이때. 그리고 옆 동네에서 양식 구하러 온 사람, 옆 동네는 안면 없는 사람들이잖아. 바로 잡아서 먹는 게 비일비재하다. 3,500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예요. 근데 왜 도대체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아니, 참새를 다 잡고 나니까 참새가 해충을 다 잡아먹었는데 해충들이 다음에 59년부터 난리가 난 거야. 이게 웬 떡이냐? 그래갖고 그냥 벼이삭, 싹 다 잡아먹은 거야. 식량이 없으니까 굶어 죽은 거죠. 이게 대약진운, 이게 막 인류 역사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중국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요. 아니, 러시아를 보니까 막 문인들이 막 발표를 하고 예술이 막 대단하단 말이야? 그래서 마오쩌둥이, 그럼 우리도 하자고. 그래갖고 1965년에 이제 발표도 해봐라.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공산주의 잘못됐고, 독재 잘못됐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홍위병. 얘네들은 하여튼 빨간 거 엄청나게 좋아해요. 황건적, 홍건적, 이번에는 홍위병. 이 홍위병,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홍위병을 구성을 해갖고 교수들, 선생님들 데려다가 인민재판하고 다 죽인 거야. 이때 350만 명을 죽여요. 350만 명을. 그래서 66년부터 76년까지 학교도 배울 필요 없다고 문을 닫아요. 그래서 중국은 66학번부터 76학번 자체가 없어. 이때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이 세대들, 50대, 60대, 70세 세대들이 중국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이 사람들이 자기 자녀한테 아예 윤리 교육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공자 사당을 무너뜨려요. 공자 사당을 음모를 저수지를 만들어. 그 다음에 왕들 묘도 다 파버려. 뼈까지 다 추스려버려. 그리고 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리고 이 유교도 종교다. 그래갖고 싹 다 부셔버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요리사까지 다 죽여버려. 니네들이 미식으로 해갖고 인민들 배굶긴다고 지가 대약진 운동해갖고 인민들 3,500만 굶긴 건 생각하지 않고 공자 책도 다 불사르고 공자 묘를 폐허해서 연못으로 만들고 불상은 녹여서 숟가락으로 만들었어. 숟가락으로. 교수들은 땀 흘려 노동을 하지 않고 밥 먹는 벌레 같은 놈들이다. 앞으로 교육으로는 돈 받을 수 없다. 이게 그 유명한 문화 대혁명이에요. 1966년부터 76년. 옛것은 모조리 숙청해라. 문화, 교육, 정치, 심지어는
부모들까지 공산주의 사상에 어긋나오면 자식이 부모 인민재판에 세워갖고 죽이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저렇게 비윤리적이고 아주 저급한 문화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문화 대혁명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거를 자기네들의 문제점을 알아야 되는데 저 문제점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중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따라가려면은 100년은 더 쫓아가야 돼요. 100년은. 우리나라 따라오려면 50년은 더 따라와야 되고.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거는 100년이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지금 윤리교육을 하려고 해도 윤리교육이 안 돼. 왜냐하면 소황제를 들어봤죠? 왜냐하면은 인간이 너무 많으니까 한 명만 낳게 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엄마, 아빠, 애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하나 30년 동안 그래 낳았으니까. 얘 위에 6명이 얘한테 벌벌벌벌 떠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20, 30대 애들이 예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 애들이 한국에 와갖고 여행을 하고 나면은 자기 필요한 물건 다 사면은 중국에서 입고 온 건 다 버리고 가. 호텔에다 다 두고 가. 가방도 두고 가고 다 두고 가. 새 거 갖고 가는 거죠. 참 그런 걸 보면은 기가 막히죠. 내가 왜 중국 걱정을 하느냐. 중국 걱정을 왜 하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중국을 잘 알아야 돼. 중국 사람들 제주도에 관광 온다고 땅 다 팔았어요. 다 팔은 건 아니고 여의도 2배 많은 거. 한 제주도에 150만 평 정도, 160만 평 정도의 땅을 팔았어요. 사실은 제주도에서 160만 평이면 어마어마한 땅이죠. 그렇게 팔아놨더니 거기에 걔네들이 호텔 짓죠, 식당 짓죠. 그렇게 팔아놨더니 아니 거기다 식당을 줘갖고 중국 관광객을 우리나라 식당으로 안 보내고 자기네 식당으로 다 끌고 오네. 우리는 땅 뺏기고 관광객들 아무리 바글바글해도 시끄럽기만 하고 돈은 누가 벌어가? 중국 사람들이 다 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중국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극단적인 피해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갖고 뭐 사드 때문에 또 싹 빠져가갖고 또 내가 제주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내려가는데 내려가 보면 건물 짓다 말아갖고 폐허로 되는 건물들이 아주 길에 널려 있어. 길에 널려 있어. 그러면은 중국은 이 제주도가 이렇게 망가지는 데 있어서 관심이 있느냐? 15억의 땅이 이렇게 많은데 그거 한다고 피해는 누가 봐? 우리가 봐. 그러면은 3만 달러를 사는 우리 국민들이 8,600달러밖에 안 되는 중국 사람들한테 그 땅값 3배, 4배 준다고 팔아야 돼요? 팔지 말아야 돼요? 팔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3만 달러의 자존심이 없다 이거야 내 얘기는. 지금 저기 미국 실리콘밸리 산호세 쪽에 가니까 이제 시진핑이 부패 정리한다고 막 난리가 나니까 중국에서 현금을 들고 150만 달러 그 산호세 가면 골프장 안에 대저택들이 있거든요. 이걸 다 300만 달러에 다 사놨어. 그래서 산호세가 땅값이 300만 달러 다 올라갔어. 그러니까 전 세계를 그렇게 망가뜨리고 돌아다니는 게 중국이야.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을 제대로 알고, 아니 우리나라가 그 땅 안 팔면은 굶어 죽는 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관광객이 다시 늘어난다 그러는데 저가로 들어오는 거는 하지 말아야 돼. 왜 3만 달러 소득 국민들이 10,000달러 수준의 관광 그거를 하느냔 말이야. 우리가 수준을 높여놓고 수준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갖고 수준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지.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국민들이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구를 이해해야 되느냐면 중국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장황하게 이거 요약하느냐고 어저께 밤부터 눈알이 막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냥 얘기로 하면 좋은데 얘기로 하면 끝도 없이 뭐 양귀비 얘기 나오면 이게 서양 여자냐 동양 여자냐 또 16번째 아들의 뭐 며느리인데 며느리를 취한 거거든. 며느리를 취했다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은 이게 안 될 것 같다고 원고로 정해놨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3만 달러를 넘어섰으면은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근데 그 8,000달러 사람들 막 그거 돈 뜯어 먹으려고 막 우리 자존심 버리지 말자 이거야 내 얘기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중국 여행 갈 때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여행 가지 말고 만약에 100만 원짜리 갈 여행이 못 되면 가지 않으면 되잖아. 뭘 그렇게 때를 쓰고 여기저기 그냥 찍고 여기 찍고 저기 찍고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3만 달러 정도 되면은 한 자리에서 일주일 정도 머무르는 여행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뛰어다니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너무 많지만 이 얘기를 이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일본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그러면은 지금 거의 5만 달러 정도 되는데 5만 달러에 들어선 나 일본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일본 사람들 조금 배운 사람들 영어 수준 나하고 거의 똑같아. 그래갖고 얘기가 돼. 일본 사람들이 영어 참 못하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달래 영어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일본은 개인은 너무너무 훌륭해요. 사실은. 내가 만난 일본 사람들 다 정성스럽고 다정하고 겸손해요. 근데 그걸 합쳐놓으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왜 합쳐놓으면 이상해지는지는 부티보다 귀티나게 외모에도 신경 쓰라. 외모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하다. 나는 도덕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람들의 말을 크게 믿지 않는다. 교통신호를 지켜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말과 행동의 이중성이다. 이러한 이중성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모는 중요하지 않으며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외모를 본다. 중국 당나라의 관리 선발 기준이었고 조선시대의 인재 판별 기준이라는 신원서판에서도 외모가 첫째 조건이었다. 정신의학에서는 사람을 한 가지 면으로 판단하면 미숙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미숙한 환자들로 가득함을 명심하라. 바비 인형처럼 속이 텅 비어 있어도 예쁘면 뜨게 되고 가상의 인터넷 캐릭터 아바타를 치장하느라 정신없는 것이 이 세상이다. 나처럼 내 멋대로 하고 다녀도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신경을 써라. 일본의 야마다 오사무 역시 사람을 간파하는 기술에서 사람은 외관이 중요하다고 외친다. 외모 콤플렉스가 심하면 성형수술이라도 하라. 올 2월 21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국 여성들의 성형수술 풍조를 조롱하였다고 분개하는가. 웃긴 기사이다. 미국은 훨씬 더하다. 1996년 미국 격주간지 포춘은 미국 남성들이 외모에 쓰는 비용만 연 12조 원이라고 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 조사에 의하면 키가 188cm 이상인 남자들은 183cm 미만인 남자들보다 12.4% 더 많이 번다. 키높이 구두를 신어라. 94년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에 실린 연구조사에 따르면 능력이 같아도 잘생긴 사람은 못생긴 사람보다 임금을 10% 더 받는다. 똑같은 죄인일지라도 미녀는 무죄를 받을 확률이 더 높다는 미국 자료도 있다. 정신병동 같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변신하라. 의사 전달 효과 역시 55%는 몸짓 표정과 시선에 의존하며 38%는 목소리 톤에 그리고 7%만이 발표 내용에 의존한다고 한다. 머리 손질과 의상, 말투로도 당신은 변할 수 있다. 이때 부티를 내지 말고 귀티가 나도록 하라. 졸부처럼 돈과 상표만 걸치지 말고 귀족적 세련됨을 갖추라. 그것은 온몸에서 퍼져나온다. 전화 음성이나 운전 습관, 의상 코디에서도 귀티가 나오게 하라. 그것이 진짜 매력이다. 외모가 주는 이점은 남들보다 앞선 출발선에 설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당신을 질주하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실력이다. 외모만 믿고 능력 개발을 등한시하면 생명이 결코 길지 않다. 외모에 자신이 전혀 없다고 그렇다고 좌절하지 말고 실력을 2배로 길러라. 이 세상은 당신이 넘어지면 잔인하게 짓밟고 지나가지만 당신의 일어서면 우러러 본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찰스 왕세자가 왜 젊고 아름다운 다이애나를 좋아했다가 턱주름 가득한 파커볼스를 사랑하는지도 한 번쯤 생각해보라. 빨리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 마음을 읽어라. 부자가 원하는 것을 알아라.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그들의 자발적 의사로 당신 주머니 속으로 들어와 쌓인다는 뜻이다. 만약 흉기를 들면 강도가 되는 것이고, 속임수를 쓰면 사기꾼이 되며, 연고에 호소하면 상대와의 친분을 이용하는 것이 된다. 시인 김용택은 세상의 길가에서 내 가난함으로 세상의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배부릅니다 하고 노래했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내가 부자가 된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강도 사기, 연고, 판매처럼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돈을 모으는 방식으로는 결코 큰 돈을 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당신에게 지불하도록 만들어야만 부자가 된다. 어떤 나라에서든 20%도 안 되는 부자들이 80%의 돈을 소유하고 있다. 빨리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과 주머니를 공유하는 방법이 좋다. 부자들이 흔쾌하게 당신에게 지불하고 싶어 한다면 당신은 훨씬 쉽게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노린다. 가난한 자들에게 이상한 건강식품을 고가로 팔거나 사기성 투자를 유도하여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여. 벼룩의 간을 빼먹는 짓은 하지 말라. 그래 보았자 벼룩의 간을 먹은 벼룩밖에 안 된다. 어쩌다 사업이 잘 된다 해도 악질 사장 물러나라는 직원들의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부자들과 주머니를 공유하고 싶다면 그들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부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가난한 동네에서는 땅 모양이나 전망 일조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먹고 살기 바쁜데 가격이 싸고 방을 많이 만들 수 있다면 최고다. 부자 동네에서는 얼마나 집의 모양이 잘 나오고 이웃에는 누가 살고 있으며 햇볕이 잘 들고 전방이 좋은지 등이 중요시된다. 같은 크기의 대형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작은 평형이 섞여 있으면 가격이 낮게 형성된다. 그저 강이 보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몇억 원을 더 지불하는 사람들이 부자들이다. 이처럼 실용성이 아닌 다른 요소들이 가격을 결정한다. 한때 일본 자동차들은 고급차로서의 이미지가 없었다. 약 15년 전 토요타 자동차의 회장은 젊은 엔지니어 10명을 뽑아서 특명을 내린다. 앞으로 1년간 미국에 가서 놀아라. 회사에서 준비한 호텔은 보통의 일본인들은 꿈도 꾸지 못할 최고급이었고 음식이나 자동차도 최고급이었다. 그들이 1년을 호합한 생활을 하며 놀고 오자 회장이 말했다. 이제 백만장자가 어떻게 사는지 알았는가? 그 백만장자들이 타고 싶어할 차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등장한 렉서스는 미국의 고급차 시장에서 데이트를 친다. 부자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라. 당신이 부자가 아니라면 부자들은 당신이 먹어본 음식, 당신이 받아온 서비스와 당신이 느끼는 기분, 그 이상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다. 당신에게 괜찮아 보이는 수준 정도라면 그들이 지갑을 열 까닭이 없다. 목돈 빌려줄 땐 친구라도 냉철하게. 나는 내게 무엇인가 팔러 오는 친구들에게 물건을 산 적이 거의 없다. 친구를 돕는다고 내게 필요 없는 물건을 사게 되면 그 물건을 볼 때마다 속상해진다. 내게 필요한 물건일지라도 다른 곳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물건을 친구를 돕는다는 미명하에 구입하게 되면 그 친구는 자신이 경쟁력이 없음을 계속 인식하지 못할 것이고 나는 현명하지 못한 구매를 한 것이 되고 만다. 내가 택한 대안은 형편이 어려운 친구에게 물건 판매 수당 이상의 현금을 주는 것이었는데 보통 100만 원이었다. 조건은 나중에 돈을 벌면 다른 어려운 친구를 도우라는 것이다. 대신 나는 밥 한 끼도 사주지 않는다. 문제는 목돈을 빌려달라는 경우다. 친구와는 돈 거래를 하지 말라고 하지만 살다 보면 돈 거래가 없을 수 없다. 20대의 돈 거래는 액수는 작으나 친구를 가려내는 시금석이 되기에 나는 권장한다. 20대의 친구에게 몇십만 원을 잃었다면 40대에 몇천만 원을 잃을 뻔한 것을 액땜한 것이다. 나는 처음에 동창들에게 그냥 빌려주었으나 도망가는 친구가 생기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우선은 재산 상태와 수입 및 부채 현황, 상환 계획을 상세히 적으라고 한다. 지갑 속에 신용카드가 많거나 카드 사용 내역에서 소비성 지출이 많으면 반드시 담보를 요구한다. 사업가 친구인 경우에는 회사의 격리 자료들을 세무조사하듯이 본다.
경영에 약간의 문제라도 보이면 담보를 받는다. 새로 사업을 하는 친구인 경우에는 그의 성격을 생각한다. 사채놀이는 안 하지만 은행 이자 수준은 요구하며 그 이자로 같이 한잔하기도 한다. 그 어떤 친구가 부탁을 해도 보증은 함부로 서지 말고 아무리 이자가 많아도 가진 재산의 상당액을 어느 한 친구에게 몰아서 빌려주지는 말라. 그 친구 때문에 당신 가족이 눈물을 흘리게 될 수도 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친구들이 목돈을 빌려달라는 경우는 조심하라. 그들이 갑자기 떼돈을 벌어 목돈을 갚을 수 있게 될 확률은 낮다. 부득불 큰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를 받아라. 그 담보물의 선순위 관리자들이 많다면 당신 돈은 사라질 확률이 크다. 약속어음 공증을 받으면 좋지만 친구에게 재산이 없으면 월급을 차압할 정도인데 다른 친구들이 친구에게 너무한다고 당신을 욕할지도 모른다. 친구가 급히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그가 설명하는 말을 절대로 액면 그대로는 믿지 말라.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황이 거짓말을 낳는다. 친구를 믿는 것은 좋지만 친구가 처한 상황은 믿지 말라. 그 친구도 미래 상황은 모른다. 고의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서는 친구가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미래 상황이 당신 돈을 못 갚게 만들며 우정도 버리게 함을 명심하라. 친구로부터 빌린 돈을 못 갚았다고 절대 자취를 감추지 말라. 연락이 두절되면 곧 소문이 퍼지게 되고 당신이 빚지지 않은 친구들마저 등을 돌린다. 당신에게는 업계에 친구가 많다고 적이 없다고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것은 곧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대단치 않게 여긴다는 뜻일 수도 있고 경쟁 대상도 안 되는 만만한 사람이라는 뜻일 수도 있다. 세이노가 목숨 걸고 지켰던 3가지 원칙. 첫째, 편협한 사람이 되지 마라. 노력이란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기 싫은 것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 노력이란 싫어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다. 좋아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취미 생활일 뿐이다. 기회는 모두에게 제공되지만 그 보상은 노력 여하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짐을 명심하라. 책을 읽으면 똑똑해진다고 생각하겠지만 편향된 책만 읽는다면 그냥 더 편협한 사람이 될 뿐이다.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이다. 처음부터 거창할 필요는 없다. 일단 시작하라. 둘째, 지금 모습으로 미래를 단정짓지 마라. 지금 상황이 이러하므로 5년 후, 10년 후에도 이러할 것이기에 희망이 없다고 단정짓는 것은 옳지 않다. 점쟁이도 자신의 미래를 모르는데 어떻게 감히 신의 영역의 미래를 스스로 투시하고 미리 계산할 수 있단 말인가. 부자가 되려면 미래방 정식에 지금 처지를 대입하면 절대 안 된다. 내 월급으로는 평생 서울에 집 한 채 못 사겠네. 이렇게 단정짓지 마라. 부자가 되려면 현재로 미래를 단정짓는 게 아니라 원하는 미래로 나를 맞춰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짜 부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배워라. 부자는 돈독이 올라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아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투자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경쟁력을 가질 때 부자가 태어나는 것이다. 그들은 그 과정에서 환희를 느끼며 살아온 사람들이며 당신의 생각과는 달리 전혀 불행하지도 않고 도둑놈도 아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게 세상의 이치이다. 부자가 되려면 돈을 쉽게 얻길 바라는 도둑놈 신보부터 버려야 한다. 셋째, 원인은 자신에게서 찾아라. 실패한 자들의 핑계는 길고 긴 레퍼토리를 이룬다. 명심하라. 성공한 자들은 어떤 일이 잘못되면 그 책임과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다. 절대 세상 속에서 핑계를 찾지 않는다는 말이다. 지금의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다음에도 남에 의해서 똑같은 실패를 겪게 될 것이다. 남 탓을 한다는 건 다른 사람이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인정한 것이다. 내 인생을 남에게 휘둘리지 마라. 일어난 문제가 나의 책임일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천재들의 이야기에 주눅들 필요는 없다. 돈을 번다는 것은 다른 보통 사람들과의 게임이지 당신보다 크게 잘난 사람과의 게임이 아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가 속한 분야에서
다른 보통 사람들과 경쟁하여 이기면 되는 것일 뿐이다. 그들이 놀 때 놀지 말고, 그들이 잠잘 때 덜 자고, 그들이 쓸 때 덜 쓰며 경쟁력을 기르고 목돈을 준비하라. 그 후에 기회를 찾아라. 다들 부자가 되면 좋겠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없다. 내가 어느 직원을 사람 하나는 좋다고 말한다면 그가 일은 지독히 못한다는 뜻이다. 76세 고령의 경영자 호리바 마사오 역시 일 잘하는 사람, 일 못하는 사람에서 적이 없는 사람을 무능의 대명사로 부른다. 예수에게도 적이 무수히 많았다. 승자에게는 적이 많고 패자에게는 친구가 많은 법이다. 어느 나라에서 정치나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정치인들이 적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고 인기와 영합하여 욕을 먹으려 들지 않기 때문이다. 말이 통하지 않을 땐 침묵하라.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인정하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 마주치기조차 싫은 사람들이 주변에 생기게 마련이다. 이런 경우 서로가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아무리 얘기를 나눠도 매듭이 풀리지 않거나 대화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일까?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나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첫째는 갈등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형이다. 문제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는 식으로 덮어버리려고 한다. 대부분의 문제를 사소하다고 여기고 보다 더 큰 명분, 이를테면 화합, 사랑, 애국 같은 명제 밑에 모이라고 한다. 싸운 학생들을 억지로 악수하게 하는 선생도 이 경우에 속한다. 부모는 자식들 간의 갈등을 주로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표면적으로는 갈등을 제거한 듯 보이지만 안에서는 계속 골마간다. 둘째는 문제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권위나 지위에 의존하는 형이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윗사람일 경우 주로 나이가 몇 살이냐, 어떻게 대들 수 있느냐는 식으로 말한다. 아랫사람이 잘못을 저질러 윗사람에게 야단을 맞았을 때 어떻게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야단칠 수 있느냐는 식으로 윗사람을 오히려 비난하는 경우 역시 이 부류에 속한다. 여자와 싸우다가 여자가 왜 그래라며 윽박지르는 남자들도 이 부류이다. 셋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형이다. 이런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당사자에게 태연하게 행동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하소연을 늘어놓는데 오해와 과장 축소나 은폐, 모함이 따른다. 그러나 나중에 무슨 말을 했었는지도 제대로 기억을 못하거나 딱 잡아댄다. 당사자와 직접 이야기하는 경우는 드물며 오해가 풀어져도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는다. 다중인격적인 면모를 갖고 있으며 가장 멀리해야 할 대상에 속한다. 넷째는 책임을 밝히려고 하는 형이다. 보통 사람들은 입으로 직접 거론하기 힘들어하는 것들도 거침없이 끄집어내어 밝히고자 한다. 연장자들을 당황하게 만들며 상대방에게 서운한 혹은 괘씸함을 안겨주기도 한다. 자기 주관에 따른 이분법적 사고가 강하다. 자식에게 우리 대화하자고 해놓고 자식이 무슨 말을 하면 오히려 야단을 치고 그래서 자식이 침묵하면 이제는 말을 안 한다고 야단치는 부모도 이 유형에 속한다. 이러한 유형들은 누구에게나 조금씩 섞여 있으나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어느 한 유형이 집중적으로 표출된다. 갈등에 대한 유형들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어느 한쪽이 백기를 들어야 화해가 이루어지지만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 누군가와 갈등이 있다면 자신과 상대방의 논리 유형을 파악하라. 서로 다른 유형이라면 차라리 더 이상 만나지 말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침묵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다. 당신에게는 당연한 말이 상대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인정하며 살자는 말이다. 세이노의 성공담. 이생망이라는 단어가 있다.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뜻이다. 정말 그럴까? 노후력은 정말 개소리일까? 중산층 이하의 가정에서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부잣집 자녀들과 비교하면 그럴 수 있다. 가난한 집 자녀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잠깐만. 어느 시대이건 빈민층과 서민층, 부유층은 동시에 존재하여 왔다. 그리고 가난한 자도
부자도 계속 새로 생겨났다. 졸부 흉내내지 말고 먼저 목돈부터 모아라. 그리고 지식을 배양하라. 동아일보 지면에 세이노의 부자 아빠 만들기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세이노 씨는 그 자신을 학력도 남다르지 않고 머리도 좋지 않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래도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그는 돈을 버는데 굳이 똑똑한 사람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며 아주 평범한 사람들보다 약간 생각만 달리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가 굳이 필명을 고집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IMF 사태 직후 언론에 당당하게 외제차를 몰고 다닌다고 말한 이후 온갖 협박 전화를 받고 아이들 학교에서도 문제가 됐기 때문이라며 사람들의 의식부터 바뀌어야 돈을 벌 수 있고 사회 풍토가 바뀌어야 부자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돈 버는 노하우가 언제 어떻게 해서 보이기 시작했는가? 처음에는 그저 돈만 쫓아다녔다. 사람들을 만나면 그저 내 호주머니를 불려줄 수단으로 생각했다. 그것이 잘못이었다. 나부터도 나를 어떤 수단으로만 보는 장사꾼에게 물건을 살 마음은 생기지 않으니까. 돈을 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이 그 사람의 자발적인 의사로 내 호주머니로 옮겨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고객의 불편함을 파악하고 정말로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양반 정신을 버리고 머슴 정신을 가지면 된다. 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는 머슴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철저한 신용을 다져나가고 약속을 이행했다. 약속을 지키느라 손해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강의용 음향기기 설치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일이다. 사업 시작 첫 해에 수해가 났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천재지변이므로 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하겠지만 나는 무료로 다 수리해 주거나 신품으로 바꾸어 주었다. 몇 천만 원의 손해가 났지만 바로 이 고객들이 모두 나의 영업사원처럼 선전을 해주는 바람에 1년 후에는 수억 원을 벌 수 있었다. 또 품질을 남들보다 10%만 더 좋게 하면 가격은 몇십 퍼센트 더 받을 수 있다. 국산 만년필과 몽블랑 만년필을 비교해보라. 품질이 100배 더 좋아서 가격이 100배 더 비싼 것은 아니다. 아울러 경쟁이 치열한 쪽에는 전혀 가지 않았다. 이른바 멋있고 폼나는 분야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같이 싸우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언제나 패자가 되고 만다. 그러나 경쟁이 약한 분야에 가게 되면 그저 나 같은 보통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들보다 조금만 노력하면 이길 수 있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과 마인드는 무엇인가? 졸부 흉내를 내지 마라. 기름값이 조금만 올라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름값이 쌀 때 미리 졸라매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목돈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전쟁이 났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생존 능력을 배양해라. 결국은 지식을 배양해야 한다. 고민이 있다면 10분 이상 하지 마라. 어떤 고민도 사실상 10분 이상 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에 빠져 산다. 오로지 문제 해결 방안만 찾아라. 부자가 되는 것은 천재들이 아니라 바로 다른 보통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임을 잊지 마라. 미리 겁먹을 필요가 없다. 부자. 내가 지금 욕하는 사람이 미래의 내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큰 부자들은 사기를 치거나 속이지 않는다. 이는 작은 부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부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나쁜 놈들만 뉴스에 나오기 때문이다. 반대로 뉴스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보면 가난한 자들은 모두 나쁜 놈이라는 말도 성립하게 된다. 언론에 나오는 부자들과 실제 큰 부자들은 다르다. 부자 2세들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그냥 흥청망청 쓰며 물려받은 사업이나 돈을 말아먹는 유형이다. 두 번째 유형은 1세의 재산을 손을 대지 않고 물려받은 만큼 물려주려는 이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근검절약하며 돈을 아껴 쓴다. 물려받은 재산을 돈으로 환산하여 원금에는 손을 대지 않는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이다. 솔직히 부자는 감탄이 줄어들 수 있다. 이제 웬만해서는 감동을 받지 못한다. 그랜드 캐니언도 경비행기로 관광을 하고 알래스카도 갔고
희망봉에서 일출을 보고 나니 웬만한 곳에서는 감동을 받지 못한다. 200억을 내고 우주여행을 가는 부자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 부자의 안 좋은 습성은 자연을 자꾸 끌어온다는 것이다. 내가 아는 부자 중에는 중국에 여행을 갔다가 분재 가게를 아예 통째로 사버리는 사람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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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도 보았다.